대단원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소단원 15, 지구촌 평화의 윤리 마지막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 마지막이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완전히 수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강의 교재가 다 빈칸이 안 채워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을 안 들으면 빈칸이 다 안 채워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촬영해서. 그래서 그 링크대로 보시고 그거까지 빈칸을 다 채워서 교재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표지를 드릴 거고요. 표지를 드리면 요것을 철해서 교재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름을 체크할 거고요. 모든 학생을 한꺼번에 편지를 써주면 편지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편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큰 쪽지에 여러분들 편지를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출한 순서대로 제가 하루에 한 개씩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책에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꼭 내년에 우리 수능 1등급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론의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분배 원칙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대요, 롤스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 봐봐. 찰스 베이스라는 사람이 있거든. 자,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이 사람 뭐하는, 갑자기 무슨 찰스 베이스 뭐야? 이 사람은 롤스랑 같이 만민법을 이제 그 논문을 같이 작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해 원조에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여러분, 우리 차등의 원칙이 뭐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을 보장하자는 게 차등의 원칙이었죠. 그걸 국제적인 걸로 적용하면 뭐가 될까? 봐봐. 최소수혜자가 아니고 최소수혜국이 있을 거야.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국가가 있을 텐데 얘네들에게 최대 이익이 되게 분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 수혜국. 여러분 최대 수혜국이 뭐가 있을까? 뭐가 하면 최대로 이득인 나라일까? 자원이 많은 나라. 여러분 뭐 석유 이런 거 있죠? 그런 석유가 많이 나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자원이 없고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게 차등의 원칙을 해외까지 적용시킨 거예요. 그냥 봐봐. 생각해보면 롤스 이렇잖아. 국가에서도 최대 수혜자라는 우연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들의 이익의 일부를 최소 수혜자에게 주라고 하잖아. 그런데 그것을 해외 원조에 적용시킨다면 자원이 매우 적은, 여러분 왜냐면 해외에서의 우연성 완전 자원이거든요. 자원이 매우 적은 최소 수혜국에게 최대 수혜국인 자원이 많은 국가들이 이득을 줘야 된다는 논리로 주장을 펼 수 있는데 이것은 롤즈가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롤즈는 그걸 빼먹었나 봐. 그래서 찰스 베이스라는 롤스의 동료가 이걸 주장했고요.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분배정의 원칙, 즉 해외 원조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롤스는 해외 원조 왜 하는 거였죠?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차등의 원칙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밑에부터 이제 좀 촘촘한 거 한번 볼게요. 만민은 국제사회의 집합적인 행위 주체라고 했는데 우리 뭐라고 배웠죠? 만민은 질서정연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원조의 대상은 뭐냐? 원조의 대상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고통받는 국가였어요. 불리한 여건으로, 여건은 조건이야. 불리한 조건으로 고통받는 사회. 자, 근데 잘 들어라.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봐봐. 고통받는 사회는 경제적인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봐봐. 고통받는 사회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잖아. 보통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가난할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렇다고 반드시 가난한 건 아니야. 여러분 예전에 자원이 아주 석유가 많아서 그 잘 사는 나라 중에 이라크란 나라가 있어서 지금은 아닌데 이라크는 군부 독재 국가였어요. 인권이 전혀 보장받지 않는 사회였지만 돈은 많았다고. 잘 봐.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도 정치적 체제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뭐가 안 된대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그럼 봐봐. 자원이 많더라도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고통받는 사회고, 자원이 많더라도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고통받는 사회는 결국 원조여야 돼요. 왜요? 롤스에게 원조는 물질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 뭐야? 조언이나 권고라고. 권고랑 조언 같은 말이에요. 너 인권 좀 보장해 줄래라는 조언이니까 그 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원조의 목적은 했죠.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 그걸 뭐라고 해요?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만민이란 게 질서정연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니까. 인권은 자, 자유와 평등을 확립한대. 이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게 하는 게 인권을 보호하는 거래, 롤즈한테. 롤즈야, 인권을 보호하는 게 뭐야? 국가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하게 지내는 게 인권이 보장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조의 근거는 만민법입니다.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체제 및 사회체제를 유지하는데 저해하는 불리한 여건에 처한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이게 만민법이야. 내가 쉽게 정리해줄게. 뭐야? 만민법은 만민이 아닌 사람을 돕는 게 만민이에요. 근데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 이거는 내가 밑에서 할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만민이 아닌 사람을 원조하는 게 만민법이다. 그럴 뭐가 있대요? 의무가 있다. 자, 정치적 제도적 원조 추구. 자, 형광펜 또 꺼내세요. 자, 원조를 하는 이유는 고통받는 사회가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지원하는 거야. 봐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 조언 권고하면 걔들이 질서정연한 빈곤국이 되고 그때부터 더 이상 원조를 안 해도 돼. 왜? 지가 알아서 그때부터는 경제를 발전하고 문제를 해결해. 인권이 보장되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엔 가난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조의 목적은 뭐야? 고통받는 사회에게 권고, 조언해줌으로써 걔네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지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질구질한 것까지 나오는데 원조 대상국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내정 간섭하는 거 안 됩니다. 왜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적 원조를 통해 배고픔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걸 권장하진 않지만 그런 거 꼭 하면 그런 건 안 하는 걸 추천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해야 돼. 어떤 경우? 선결 조건 기억나죠? 앞에서 너무 가난하면 질서정연한 사회로 못 가니까 먼저 절대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물질적 원조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는 있다는 거야. 자, 밑에 만민법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잠시 스탑하고 읽어봅니다. 질서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무법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사회들 간의 복지 수준은 다양할 수 있고 그렇다 추정된다. 하지만 이거 맨날 나온다 시험에. 그러한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의 목표가 아니다. 자, 뭐야? 부유한 국가들의 수준차는 다양한데 부유한 국가의 재산을 떼서 부유하지 않은 국가에게 나눠줌으로써 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게 원조의 목표가 아니야.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바꾸는 게 원조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언제 이 표 한번 봤었냐면 우리 앞에서 롤스 할 때 한번 봤어요. 근데 그때는 전부 다 하진 않았어. 그 시민불복종 할 때 했거든. 자, 이제 이건 완전히 이제 정리할게. 이것까지 다 나온다. 자, 질서정연한 사회는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자유적 만민의 사회. 뭐야? 그냥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자유로운 만민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있어. 이게 뭐예요? 완전히 질서정연한 사회야. 입헌민주정부. 봐봐. 헌법에 의한 민주정부야. 왜 헌법이 계속 나와? 우리 봐봐. 내가 저번 앞에서 뭐라고 정리했어? 질서정연한 사회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내가 이거 따로 필기는 안 한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1번. 정의의 원칙이 지켜진다. 2번. 헌법이 지켜진다.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말이죠. 왜? 롤즈에게 헌법이나 정의 원칙은 같은 말이야. 3번 뭐가 보장된다? 인권이 보장된다. 그래서 질서정연한 사회는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헌법이 지켜지고 인권이 지켜지는 보장되는 사회인데 어디에서는 헌법이 보장된다고 어디에서는 정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어디에서는 헌법이 보장된다고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 나와도 질서정연한 사회군 이러 받아들이면 돼. 그럼 자유적 만민의 사회는 뭐야? 완벽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헌법이라는 정의 원칙에 따르는 민주정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옆에 보니까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 이건 뭐겠어? 거의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거야. 얘들은
헌법에 의한 민주정부는 아니지만 뭐가 보장된대요? 인권이 보장되고. 만민법이 뭐야? 만민이 아닌 아이들을 돕는 게 만민법이었죠. 적용된다. 요 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도 있어. 우리 앞에서 했다. 무법 국가는 뭐냐면, 여러분 질서 정연하지 않으니까 정의의 원칙, 헌법, 인권이 보장 안 되겠죠. 그런데 무법 국가는 법이 없고 침략, 팽창, 공격하려고 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위험한 국가를 말하는데 인권이 당연히 보장이 안 되죠. 우리 가까운 데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언제든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위험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 내가 여러 나라들이 떠오르지만 함부로 말하진 않을게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자. 고통받는 사회래. 정치적, 문화적, 전통, 인적 자본, 기술적 다양한 자본이 없어서 돈도 없고 인적 자본도 없고 기술적 자본, 정치적, 문화적 전통도 없어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야. 자, 봐봐. 무법 국가에 대해서는 원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 이 국가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요건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자, 그리고 고통받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원조를 해야 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통받는 사회 특징 형광펜 돼 있죠?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봐봐. 정치적, 문화적 전통이 없다는 게 뭐야? 얘네들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 원칙을 지켜가는 그런 정치, 전통, 문화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유지할 사람, 그리고 기술도 없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요 표현 있죠. 형광펜친 표현. 요 표현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회라고 안 하고 정치, 문화, 전통, 인적 자본, 기술적 자본이 부족한 사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도 알아야 돼. 별표 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우리 어디로 올라가냐면 제가 위에서 원조 근거의 만민법 별표친거 찾아보세요. 자, 봐봐.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및 사회 체제를 유지. 봐봐. 정의로운 건 자유적 만민 사회고 적정 수준의 만민 사회는 뭐야? 거의 질서 정연한 사회야. 이 두 나라는 원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밑에 갑니다. 공통점. 누가 누구 공통점이야? 롤스랑 싱어의 공통점 한번 볼게요. 롤스와 싱어의 공통점. 의무의 관점에서 원조를 해라. 자, 그리고 절대 빈곤에 처한 애들을 해결해라. 쌤, 싱어에서 봤는데 롤즈에서 봤어요? 롤즈에서 봤습니다. 무슨 조건, 선결 조건을 위해서는 절대 빈곤을 해결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보편적 의무다. 자, 의무로는요, 칸트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두리뭉실 퉁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무론 4번은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지문이 많은데요. 천천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은 스탑하고 나서 다시 읽어보는 저랑 강의 듣는 거 아시죠? 꼭 읽어보시고 들어갑니다. 마지막 시작해보겠습니다. 갈퉁이 주작한 폭력의 종류 보겠습니다. 직접적 폭력은 언어 신체 폭력이 될 수 있다. 간접적 폭력은 뭐가 있었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사회 구조 자체에서 일어난다. 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의 두 가지 주요 형태는 정치와 경제에서 잘 알려진 억압과 착취다.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구조적 폭력이란 건 뭐야? 잠재 가능성을 사회가 막는 거예요. 억압하면 봐봐. 내가 신분이 낮다고 해서 내가 또는 다른 인종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 성장하려고 하는 걸 억압하는 게 사회가. 그게 구조적 폭력이야. 착취는 뭐야? 여러분 내가 돈을 벌고 저축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데 내 월급을 다 뺏어가. 그럼 내가 잠재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이런 것들이 구조적 폭력이다. 자,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은 몸과 마음에 작용하지만 자, 반드시 의도된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 봐봐. 우리 구조적 폭력 있죠. 구조적 폭력. 이거는 무슨 적이냐면 비의도적이었다. 자, 그리고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제가 영화를 예를 들었지만 종교, 사상, 언어, 예술, 과학법, 대중매체, 교육에 다양한 직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의 요소를 집어넣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교육하는데 교과서에 보니까 나쁜 사람은 다 흑인인 거임. 또는 뭐 어떤 종교는 그런 종교는 없겠죠. 뭐 흑인은 나쁘고 백인은 착하다. 뭐 이런 종교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런 모든 게 문화적 폭력이 되는 거예요.
자, 문화적 폭력의 역할은 뭐냐?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해외 원조에 대한 다양한 입장도 보겠습니다. 극빈자를 돕기 위한 최소의 사회적 대책을 의무한 나라를 생각해보자. 어느 누구도 이 계획에 불참을 선택할 수 없다. 어떤 생활 수준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데 기여하도록 강제된다. 그러나 이 나라로부터 이민이 허락된다면 누구도 의무적인 사회봉사 제도는 없으나 다른 면에서 동일한 나라로 이민 갈 것이다. 이러한 경우 떠나는 유일한 동기는 사회봉사 제도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 봐봐. 노직은 원조는 자선의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잖아. 강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원조를 강제하지.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해외로 도망갈걸? 그러니까 그런 거 강제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게 노직입니다. 싱어보자. 유럽계 사람들은 빈곤한 아프리카인들을 돕기 전에 빈곤한 유럽인을 도와야 되는가? 우리들은 대부분 그러한 제안을 거부할 것이다. 우리가 이를 거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의해서 논의되었다. 즉 사람들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 상관이 없고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인들보다 더 필요로 한다면 더 필요로 한다는 상황이 뭐야? 더 배고프다. 봐. 여러분 100만큼 배고픈 사람이랑 10만큼 배고픈 사람이랑 둘 중에서 도시락을 줘야 된다면 누가 고통이 더 감소되겠어요? 도시락을 통해서 100만큼 배고픈 사람의 고통이 더 빨리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 배고픈 사람을 줘라. 자, 세계 시민주의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동등하게 고려돼야 되며 그들의 인종에 관련하거나 자국민이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정부가 기아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굶주리도록 방치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관심의 부족을 반영한다. 여러분 인권은 자유와 평등이었는데 여러분 배고픔에 굶주리는 것도 인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인권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게 내비두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기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describe, 서술, 질서 정연한 정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도록 할 것이다. 희망컨대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기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요? 여러분 봐봐. 고통받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 빈곤을 해결해야 되고 그때는 어느 정도 물질적 지원도 좀 필요하다 했어. 자, 그리고 얘들을 질서 정연한 사회로 옮겨 놓으면 가난한 빈곤국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 국민들이 굶주리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금방 스스로 극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질서 정연한 만민들이 사회에 속한 유력한 정부들에게 효과적인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화에 대한 갈통의 입장. 자, 폭력은 인간에게 기본적 필요, 더 일반적으로는 생명에 가해지는 피할 수 있는 상해 행위다. 잠재적으로 가능한 어떤 수준 이하로도 그 필요에 대한 만족의 실제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자,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갈통의 폭력에 대한 정의가 뭐였냐면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그 이야기를 서술한 거예요. 두 번째, 평화를 창조하는 것은 폭력을 줄이는 거. 봐봐. 평화는 폭력을 줄인다는 건 칸트랑 갈통의 공통점인데 갈통은 그 폭력이라는 게 직접적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폭력인 구조문화적 폭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살펴보자. 자, 폭력은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서로 삼각형인 거임. 서로의 대로 도니까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직접적 폭력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어디서부터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이고 구조적 폭력을 합법화시킨다. 영화 같은 데서 흑인 패는 건 괜찮아. 흑인 차별하는 건 괜찮아.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한 폭력은 행위자로 하여금 직접적 폭력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구조적 폭력에 대응하지 않도록 만든다. 이러한 폭력은 의도적일 수 있고 비의도적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물어보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 직접적 폭력은 의도적이고 구도적 폭력은 이제 비의도적이란 말이야. 그럼 문화적 폭력은 어때요? 꼭 이런 질문 나오는데 이게 나오죠. 문화적 폭력은 의도적일 수 있고 비의도적일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불안하면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지금 말을 빨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배속 돌린다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배속까지 돌리면 안 돼. 자, 보자. 싱어의 원조의 의무. 싱어는 의무입니다, 원조. 자,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숨겨진 동기의 순수성에 가치를 부여할 필요 없다. 오! 이거 매우 중요한 문장이야. 봐봐.
아니 왜 원조의 동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원조의 동기 중요하지. 왜요? 이 사람은 무슨 주의자입니까? 결과를 따지는 무슨 주의자? 공리주의자니까 동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뼛속까지 공리주의자죠. 분명한 것은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기부한다는 사실이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을 때 사실을 널리 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자선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때 우리는 언젠가 매일 죽어가는 2만 5천의 아이를 대다룰 수 있는 임계점,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 몰래 선행을 베풀어 한다는 생각에 벗어나야 된다. 침묵하는 기부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사람들의 기부보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 돈을 쓰고자 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왜냐면 기부 천사 이랬죠. 우리가 좀 분위기 어때요? 기부하거나 막 숨기죠. 막 착한 일 숨기고 누가 했는지 말하지 마세요 이러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네가 기부를 하고 그 사실 알리면 다른 사람들도 뭐야 쟤도 기부했네 나도 해야겠다 하면서 기부 문화가 퍼지고 고통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싱어다. 자, 근데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동기는 알 바 없다고 말한 뼛속까지 공리주의였던 주장이었어. 여러분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